예, 두 분 연자분들 강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두 교수님께서 세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데 토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 PCSK9이 처음 발견된 것이 2003년도입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이것이 2010년도에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한테서 첫 시도가 되고 2015년도에 유럽과 미국에서 마케팅 승인을 받은 정말 유례가 없는 초고속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교수님들에게 지금 스타틴 가지고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강력한 PCSK9 인히비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노크로널 엔티바디가 되겠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 곧 다시 얘기하면 적응증이 되겠죠. 그리고 과연 LDL 콜레스테롤을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우리가 감소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불로장생은 아니더라도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뭐 두 분 중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도. 네, 저는 이 PCSK9 이니비터는 사실 LDL 리셉터 패스웨이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핵심 약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틴을 쓰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간이 못 만들게 하니까, 간은 필요한데 못 만들게 하니까 간이 해결할 수 있는 셔틀을 돌려서 그래서 혈중에 떨어지는 거고, 에제테마입을 써도 에제테마입 음식으로 들어오는 거가 그 콜레스테롤 흡수가 안 돼서 그 자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 공짜가 간으로 왔는데 그게 안 오니까 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LDL 셔틀을 돌려서 돌리기 때문에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걸로 밝혀져 있어서 사실상 PCSK9 이니비터가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왕 중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든 스타틴에 얹어 쓰든 스타틴에 에제테마에 얹어 쓰든 거의 비슷하게 60% 떨어지는 파워풀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 PCSK9 이니비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단독요법이냐 병합요법이냐 그것도 이제 하나의 관심사인데 지금 말씀으로는 가능하면은 병합요법을 해서 스타틴과 PCSK9 모노크로널 엔티바디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관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약제는 LDL 셔틀이 망가진 사람들은 약발이 LDL 셔틀이 돌아야 되니까 우주왕복선 자체가 그냥 바보처럼 찌그러져 있으면은 이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LDL 셔틀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패밀리얼 하이퍼콜레스테롤에서 호모자이고트는 그게 망가져 있는 거잖아요. 둘 다. 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처럼 LDL 리셉터가 완전히 더블 락아웃 되어 있는 알릴 두 개가 다 망가져 있는 환자에서는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가 별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틴이든 에제트마이든 PCSK9든 다 안 듣는 거죠. 왜냐면 셔틀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셔틀이 핵심이긴 한데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성 자체를 줄여주기는 하지만 이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LDL 리셉터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인데 이 타겟으로 하는 LDL 리셉터라고 하는 프로테인 자체가 아예 발현을 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지 않나. 아마 기초 실험 데이터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LDL 리셉터가 완전히 없는 환자들은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하기는 아마 불가능할 거고,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LDL 리셉터가 완전히 없는 환자에서는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사용해도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잘 떨어지지 않는 연구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서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LDL 리셉터 셔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헤파토사이트에서 PCSK9이 생성이 되어서 세포질 바깥으로 유리가 되어서 나오면은 헤파토사이트 표면에 있는 LDL 리셉터를 얘가 컴바인해서 그 다음에 헤파토사이트 세포질 내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얘가 자폭을 해서 LDL 리셉터가 다시 리서큘레이션 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헤파토사이트에 발현이 많이 되어 있던 LDL 리셉터 숫자가 적으니까 혈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PCSK9이 새로운 치료의 어떤 제로스의 타깃이 되는 것이고 그 이니비터 중에서 저희들이 임상에서 지금 활용 가능한 것은 이 PCSK9 모노코로날 엔티바디가 지금 현재 두 가지가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얼마까지 LDL 리셉터를 감소시켜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약제의 어떤 이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잖아요. 미국 FDA에서도 2014년도에 뉴로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을 우려해서 3상 임상 연구에 뉴로코그니티브 펑션을 반드시 체크하여라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3상 연구에서 문제됐던 점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없죠. 있고 참고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 자체 생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스킨 그래서 저 LDL 리셉터 패스웨이를 발견한 거가 스킨 파이브로블라스트 떼가지고 컬처해서 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뇌 같은 경우에는 100%다 자체 생산해서 외 바깥에서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낮춰도 뇌 자체는 원래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밀리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중에 호모자이고트는 LDL 리셉터가 완전히 다 망가져서 없는 사람들은 원래 바깥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포가 자체 생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세포가 망가져서 장기가 망가져서 죽는 게 아니라 핏줄에 LDL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을 망가뜨려서 죽는 거지 세포가 뭐 수입을 못해서 뭐 말라 죽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봐서는 LDL 콜레스테롤은 0까지 낮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네덜란드의 유명한 우리 리피드 대가도 지난 작년에 ESC에서 LDL 콜레스테롤 이라디케이션 아예 그냥 건조를 시켜야 되겠다 얘기됐고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내용의 또 스타틴의 과거 스타틴의 절대 신봉자였던 이철환 교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듣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혈관만 망가뜨리지 않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인티마에 쌓여서 핏줄을 자꾸 망가뜨려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그 패밀리 하이퍼콜레스테롤이면 LDL 콜레스테롤 막 250 이렇게 된 사람 중에서도 일부 환자들 보면은 혈관이 깨끗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뭔가 프로텍티브 팩터가 있어서 인티마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80, 90 이렇게 됐는데 코론 CT 찍었을 때 클린 깨끗한 사람들도 몇 명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높으면은 확률적으로 농도에 비례해서 쌓이니까 위험도가 올라가지만 반드시 높다고 쌓이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안 쌓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인자가 복합해서 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생기면은 뭐 결핵 환자의 결핵약 쓰듯이 LDL 콜레스테롤을 깡그리 없애면은 핏줄을 지키지 않는 원료 자체가 없으면은 쌓일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약제의 어떤 효능성,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약제 자체로의 부작용은 발견되지는 않고 뭐 인젝션 사이트에 있어서 뭐 이리테이션 오는 거는 그거는 뭐 또 다른 엔티히스타민이나 다른 뭐 인슐린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드라그 델리버리 관점에서 생기는 거지 약제 자체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얼마까지 낮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뭐 현재 다들 관찰 중에 있으니까 좀 먼저 보셔야 될 거고. 지금 한 20에서 30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장기간 그렇게 그렇죠. 유지해도 예, 선생님. 근데 제 환자 같은 경우도 33까지 떨어졌고요. 사실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복적인 ACS가 있는 환자에서는 55까지 낮추는 것도 권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뭐 대규모 연구들을 통해서 봐서도 그렇게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춰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거를 보면 향후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PCSK9 이니비션을 처음 기초 연구에서 연구했을 때는 약간 당뇨의 발생을 좀 높이는 것 같다라고 보고가 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또 나와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가 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유럽 심장학회, 유럽 동맥경학회에서는
그 very high risk 그룹 그좀 약간 미국 다르더라고요. very high risk 그룹의 정의가 확립된 동맥경화증 환자들, 협심증, 신경전,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있는 사람들은 지금 55mg/dL 이하로 가라고 돼 있고 특히 거기에 보면 이미징도 도입해서 코로나 CT 이런 데서 50% 이상 다이아메터 스테노시스 있는 멀티베셀 디지즈 있으면은 very high risk로 분류를 해서 55 미만으로 가라고 그렇게 추천을 지금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아직 프리의 트라이얼의 30 그거는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거기는 뭐 싱글 디지트 넘버까지 떨어지니까 아까 이철환 교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1985년도 노벨상 수상을 했던 브라운과 그 골든스타인 박사의 명언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양반들이 그 노벨상을 수상 받으면서 했던 그 이 강의 내용이 1986년도 사이언스에 나왔거든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추정 건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이 20에서 한 60 정도까지는 피지올로지컬 레벨이 아닌가. 물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죠. 뭐 어린애들, 가출생한 애들,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그 유인원들,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LDL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도 더 오래 산다고 이제 얘기할 정도니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그 다음에 심혈관의 고이온군 말씀은 했는데 그 다음에 적응증 중에 세 번째가 이제 스타틴 불응성 환자들, 스타틴 인톨러런스 환자들인데 임상 현실에서 보시면은 스타틴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꽤 많이 보잖아요. 저 처음 시작할 때에도 그렇고 사용하다가도 그렇고 대강 어떻게 지금까지 임상 경험에서 느끼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셨는지 한 말씀을 두 분 잠깐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선 불내성 환자들은 대부분 머슬 페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대부분인 것 같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께서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실 거여서 제가 대처 방안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 저도 실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에제테마이브만 단독으로 써서는 목표 LDL 콜레스테롤까지 떨어뜨리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나 아직까지 PCSK9 이니비터를 그런 환자들에서 쓰는 게 보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PCSK9 이니비터를 사용을 할 때 이 스타틴과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틴 인톨러런스 환자에서 PCSK9 당독요법이 조금 더 많이 확립이 되고 보다 다양한 환자들한테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임상적으로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뭐 이철환 교수님께서 네, 뭐 추가 스타틴 이게 대부분이 이제 근육 부작용이기 때문에 샘스라고 요즘 텀을 쓰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틴 어소시에이티드 머슬 심터. 근데 이거는 보고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PCSK9을 그 회사에서는 뭐 20에서 30%까지도 얘기하고, 근데 실제 보면은 5% 내외 대충 5% 내외에서 근육통이나 근무력감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는 뭐 로스바스타틴 2.5mg까지 낮추고 그래도 안 되면 2.5mg 에버리 아더데이 그래도 안 되면 월목 그래도 안 되면 월요일 조금만 들어가도 마요글로비네미아가 나올 정도로 그게 센시티브해서 도저히 못 먹는 사람 다른 스타틴을 받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때는 이제 갈 수 있는 거가 에지티마이브는 써봐야 약효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 쓰는 등 마는 등 단독으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초이스가 이제 PCSK9 이니비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약이니까.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뭐 약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벤페도익 엑시드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트레이트에서 아세틸코일을 넘어오는 ATP 리아제, ATP 사이트 리아제 이니비터인가 그거를 블로킹하면은
단독으로는 효과가 떨어지지만은 에제테마이브 같이 그 복합제로 쓰면은 스타틴 에제테마이브 정도는 아니어도 한 30-40% 정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거가 하나의 초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한국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현재 사용 가능한 약제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PCSK9 이니비터가 임상 진료에 진입하는 데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이 가격이 너무 고가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으나 시간이 걸리겠죠. 아니면은 더 좋은 약이 빨리 나오든지. 지금 이제 인크리시란이 노바티스에서 미국에서 판거 다 사버린 것 같더라고요. 사버려서 오리온 4 아웃컴 트라이얼이 대규모 아웃컴 트라이얼 2024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시점에 맞춰서 아마 약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KF 허가를 받고 그럼 이게 그 일종의 케미컬 드라그이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그 맵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렇죠. 낮출 수가 있어서 아마 약값이 많이 저렴하게 PCSK9 이니비터를 그렇죠.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모노크로널 엔티바디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PCSK9 이니비터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모노크로널 엔티바디고 그 다음에 진 사일렌싱으로서 지금 얘기하셨던 이 siRNA가 있고 인크리시. 또 엔티 센스 올리고 뉴크레오타이드도 있는데 그거는 금년 초에 임상 연구하다가 콩팥의 독성 때문에 중단이 되어버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백신. 그래서 정말 1년에 한 번씩 이제 플루 백신 맞듯이 맞아버려서 해결하자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고 현재 뭐 개발 과정 중에 있으니까. 백신은 좀 너무 과격하지 않나 가격하신 이철환 교수께서 되돌릴 수가 없잖아. 내가 PCSK9이 필요한데 나 원래로 돌려주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PCSK9 인히비터가 제기하는 새로운 이슈들에서 두 가지가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PCSK9 이니비터가 LDL 콜레스테롤도 뭐 약 60% 강력하게 감소시킬 뿐더러 나머지 이 뭐 트리글리세라이드라든지 아포비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도 감소시키지만은 여기치 않게 LP 리트레이 그 과거부터 항상 우리가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 LP 리트레이를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스타틴은 반대잖아요. 스타틴은 LP 리트레이를 증가시키는데 이 PCSK9 인히비터는 상당히 많이 한 20-30% 정도 감소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LP 리트레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향후에 과연 우리 이 죽상동맥경화성 혈관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잠깐 그 토의하기 전에 PCSK9 이니비터나 스타틴, 에지테마가 다 마찬가지인데 티질리치 라이포프로틴도 다 셔틀 기본적으로 셔틀이 돌아서 그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LDL 리셉터가 정확하게는 LDL만 잡아채는 게 아니라 아포비를 잡아채서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아포비가 티질리치 라이포프로테인, 킬로마이크론 랩넌트나 아니면은 킬로마이크론 아포비 48짜리긴 하지만은 VLD, IDL 이런 데도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지하고 다른 것도 액세서리로 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포프로테인 스몰A는 뭐 간에서 합성을 억제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PCSK9 이니비터는 이 떨어뜨리는 정도가 너무 약해서 그리고 이제 이 프리에나 또는 오디세이 연구에서 보면은 라이포프로테인 스몰A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에서는 한 25% 내외 떨어뜨렸는데 실제 높은 사람들, 실제 중요한 건 50mg/dL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한테서는 한 10% 내외밖에 별로 떨어뜨리지 못해서 제가 봐서는 PCSK9 이니비터가 LPL 라이포프로테인 스몰A를 떨어뜨려서 뭐 약발을 발휘하는 쪽에서는 아마 가능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 같은 노바티스에서 그 siRNA 강력한 그 신약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라이포프로테인 스몰A 80% 강력하죠. 80%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유럽하고 미국에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포프로테인 스몰A 허라이즌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80%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라이포프로테인 스몰A가 70mg/dL 이상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환자에서 siRNA를 한 달에 한 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했을 때 실제 아웃컴을 개선할지 그건 아마 수년 내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플라즈마 LP-리터레이의 그 농도가 증가되는 거는 좀 유전적인 경향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걸로 되어져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차세대 치료를 해야 될 중요한 타겟 몰레큘러는 입증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 물질들이 현재 주요 글로벌 파마슈티컬 컴퍼니에서 R&D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LP-리터레이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상 대규모 연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결과가 거기서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오겠죠. 예, 서서히 이제 siRNA로 주관질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먼저 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스타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비욘드 이펙트에 있어서 플라이오트로픽 이펙트에 있어서 바스큘라 인플라메이션을 감소시키는 HSCRP를 감소시킨다.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PCSK9 모노크로널 엔티바디는 또 스타틴과 다르게 HSCRP에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임상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철환 선생님 지금까지 스타틴에 대해서 워낙 신봉자였기 저는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HSCRP는 이제 non-specific, indirect 마커이기 때문에 직접 플락이 있는 곳에 플락 인플라메이션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쪽 그 암젠에다가 이게 카로티드 플락인 카로티드 디지 있는 사람들 펫을 찍어서 염증을 지금 그 염증을 볼 수 있는 거는 펫밖에 없기 때문에 네. 카로티드 플락 인플라메이션 가지고 하자고 프로포즈를 냈는데 뭐 이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인플라메이션 가지고 있어요. 그 아스로스크로시스가 있는 베스큘라 인플라메이션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실패했더라고요. PCSK9 저 암젠약 써가지고 인플라메이션이 가라앉지 않는 걸로. 그래서 더 이상 안 한다고. 근데 제가 봐서는 플락 그 카로티드 플락이 있는 사람 그리고 펫을 찍어서 새빨갛게 염증이 있는 사람들을 하면은 이게 원인이 LDL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염증이 생기는 네. 거니까 LDL 원인을 제거하면 당연히 염증이 가라앉아야 되지 않나. 이 피를 뽑아서 간에서 나오는 HSCRP를 보고 베스큘라 인플라메이션이 안 가라앉았다. PCSK9 이니비터를 썼을 때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염증이 가라앉아야 플락이 럽처든 이로전이 안 되고 그래야 브레인 어택, 하트 어택이 주는 건데 우리가 베스큘라 아웃컴이 좋아진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플라메이션이 안 준다는 거는 내가 봐서는 인플라모터리 디지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안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티슈 스페시픽으로 예, 좀 직접 가야 되겠다. 플락을 쳐다봐야지 그렇지. 왜 멀리 있는 한 바퀴 돌아온 HSCRP 다 믿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죠. 판정하는 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찬주 교수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제 있으신가요? 생각에는 이 스타틴을 썼을 때 HSCRP 감소한다 이런 페이퍼들이 있는데 그거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세포에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줄여주기 때문에 또 이 HSCRP도 줄여주고 베슬 자체 인플라메이션을 줄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의 기전을 생각해 보면 사실 PCSK9 이니비터는 혈중에 있는 PCSK9을 잡아서 헤파토사이트에 있는 LDL 리셉터의 리사이클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리버에 주로 작용을 하는 게 되는 인다이렉트하게 리버에 주로 작용을 해서 이 리버셀에서의 LDL 리셉터를 과발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인플라메이션과는 무관하게 조금 더 스페시픽한 타깃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어서 이 HSCRP라는 크게 무관한 결과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강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의도 했는데 마무리하시기 전에 꼭 이거 한 가지는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동맥경화증은 예방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맥경화증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방은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대학교 들어가면 바로 예방 관리를 시작하면은 아마 저는 정년퇴직하고 일자리는 관계 없겠죠. 근데 후배들은 아마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우리 전주 교수님께서 PCSK9 이니비터라고 하는 새로운 약제가 또 이 심혈관 질환 쪽에 개발이 돼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제네틱 스터디 벤치2 이 클리니컬까지 오게 된 케이스가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블록버스터급 약제가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우리 심혈관 질환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이 생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다룬 주제는 심혈관 약물 학술 강좌에서 제 첫 1탄으로 그러니까 PCSK9 이니비터 올바른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면은 저희들이 이 혈중의 어떤 동맥경화성 질환에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1차 예방할 수 있는 신무기가 저희 손에 확보는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슬기롭게 사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적응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약을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것이냐.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타겟이 얼마까지 감소할 것이냐. 또 나머지 우리 비욘드 이펙트에 대해서 오늘 강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본 학술 강좌는 대한심혈관약물치료학회와 대한심내혈관질환예방학회 공동 주최였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